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열기가 뜨겁습니다. 5명의 후보는 2번이나 토론회에서 맞붙었고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하죠. 세불리기, 영입 경쟁에도 불이 붙었는데 그런 내용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2차 TV 토론회 다들 보셨을 텐데요. 후보별 평가를 해보면 일단 문재인 후보 체력 논란도 있었고 스탠딩 토론이라서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좀 잘 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문재인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흡사 문재인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질문을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4후보로부터 18개의 질문을 받았고, 안철수 후보 14개, 홍준표 후보 9개, 유승민 3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단 1개의 질문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격만. 네. 네. 그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적으로 봐도 좌우로부터 협공을 받았습니다. 샌드위치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였는데, 오른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은 친북 좌파 아니냐 라는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들어갔고, 이에 반해서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악법이라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들은 느낌은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정직하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답을 하고 그 다음 후보에게 또 얻어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는데, 왜 그 옛날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난 한눈만 패. 그것처럼 4후보 중에서 가장 좀 자신 있는 후보를 하나 골라서 구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넘어가면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받을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회피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참 5명이 이제 앞으로도 토론 여러 차례 더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재밌는 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정치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한 3번, 4번 해야 이제 말도 잘하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이 토론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아직도 뭔가 어색합니다. 웃는데 웃음을 약간 자기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주죠. 자연스럽지 않죠? 반면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은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발언으로 워낙 오랫동안 단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제스처라든가 이제 말, 발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 지지도가 높고요. 정치를 오래 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지지도가 낮습니다. 이게 뒤집힐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5명이 끝나고 나서 다 내가 제일 잘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평가들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방식의 토론에서는 어차피 시간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답변을 해야 되면 그게 자기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관위 토론회 앞으로 3번 중에 2번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앞으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과제를 안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시간 동안 서 있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를 힘들어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뜻밖의 끝나고 나서 2시간 동안 서 있었더니 무릎이 아프다, 이런 스트롱맨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요. 앞으로도 이제 스탠딩 토론, 선관위 토론 3번 중에 2번을 서서 해야 되고요. JTBC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면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 5명 후보 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어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체력장은 다 통과를 하신 것 같고,
1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매우 굳어있고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어제 상당히 생글생글 웃으려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1차 때랑 비교해서 안철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네, 1차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네. 표정도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그라고 해야 될까요?를 간간히 집어넣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자가 질문지 1, 2번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 없습니까? 전 3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괜찮은 형식 같다. 라고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은 그 적폐 논쟁이었습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가 저 문제에 대해서 꽂혀 있구나. 저 문제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싶구나. 공략 지점이구나. 라고 하는 게 어제 드러났는데, 그 가수 전인권의 그 댓글에 주고받았던 적폐 가수, 그 논쟁을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고, 네. 문재인 후보가 약간 그걸 이제 피해가자, 전혀 관계없는 유승민 후보에게 들이대면서 유승민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의 공략 지점이 저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네. 적폐 세력이 이제 국민의당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예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1차 토론에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회해야 한다 해서 그 대역까지 세웠다고 하고요. 문재인 후보 대역을 김철근 대변인이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또 심상정 후보 대역을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최경환 광주의 의원이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리얼하게 연습을 했고 이제 그 연습을 한 효과를 어제 일부 좀 거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대역을 써서 토론 연습을 한다는 게 참 좀 재미있는 일입니다. 2007년에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아주 대충돌을 격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토론 연습을 했죠. 누군가는 이명박 후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토론 연습한 이후에 두고 박근혜 후보한테 눈 밖에 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할 때 너무 심하게 진짜처럼 마치 이명박 후보인 것처럼 박근혜 후보를 몰아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습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된 이후에도 뭐 큰 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뭐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걱정이 됩니다. 김철근 대변인이나 이 최경환 의원이 혹시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분들이 좀 뭐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삐지면 안 될 텐데요. 그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요? 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다른 후보들 조금 뭐 평가할 만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대체로 잘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워낙 오래 한 사람들이라 이제 말도 잘하고 표정도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 뭐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토론에 임했지만 어떤 좀 점잖은 보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좀 품격을 잃었다 이런 평가 할 수밖에 없고요. 유승민 후보는 어젯밤 토론 그 모습이 유승민의 모습입니다. 원래 좀 싸움닭 같은 면모가 있고요.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토론을 원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더구나 진보정당으로서 어떤 그 주장이 선명할 수밖에 없죠. 심상정 후보 굉장히 토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역시 그 특유의 만담가다운 면모를 보였죠. MBC 개그맨 공채에 응실했던 그 과거 이력답게. 그게 사실은 홍준표라는 인간의 매력인데,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어제도, 그 국민연금 논쟁을 하던 중에, 안철수, 문재인 국민연금 논쟁을 하는 걸 그걸 보더니 무슨 뭐 기재부 국장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이정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내가 주적이 아닌 내가 주적은 저쪽이에요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듣는 기재부 국장 이정희 후보 둘이 기분 나쁘겠구나.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재부 국장이 그게 뭐 금융이든 조세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들을 비하한 거거나 아니 대통령도 그 국장들 아니면 과장 이 주무 수준에까지 디테일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장인데 그걸 그렇게 폄하하는 것 좀 듣기 좀 거북했고요. 이정희 전 민노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였죠.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부었던 건데 유승민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네. 유승민 후보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2차 토론회 보면서는 야 저게 이 보수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차 때는 주로 경제정책, 중부담 중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주로 주적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이정희 후보가 좀 연상이 됐습니다. 저로서는 이정희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주로 이제 박근혜 후보 다카키 마사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었는데 이번 심상정 후보는 주 타겟이 문재인 후보였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정희 후보는 어차피 좀 사퇴를 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에게 흠집을 내는 데 주력을 한 반면에 심상정 후보는 사실 표가 올 곳이 문재인 지지자들 그렇죠. 쪽밖에 없는 겁니다. 뭐 홍준표 지지자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토론을 보면 이번 대선의 구도가 보입니다. 누가 누구의 천적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지금 지지도를 좁혀야 되는 그런 추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토론에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요.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문재인, 안철수를 공격을 해서 어떤 보수표를 자기들이 결집시켜야 되는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토론에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또 그 둘 중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보수의 어떤 적통성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는 애써서 좀 무시하려는 주적은 내가 아니다 이제 자꾸 이제 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이번 선거 5자 대선 구도 자체가 토론에 좀 압축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걱정입니다. 지금 사드라든가 무슨 주적 논쟁 뭐 이런 얘기들을 벌써 토론회 2번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짜증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보수의 적통을 자임하는 두 후보가 워낙 약체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계속해서 색깔론 같은 걸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혹시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좀 혐오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구도에 대해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그 표의 유동성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안철수 대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을 공격해서 문재인 지지자들 표를 가져온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 표의 견고성이나 오히려 지금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를 택할 건가 아니면 홍준표나 유승민을 택할 건가 이게 지금 훨씬 더 이 여론조사 때마다 그 출렁이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전선이 그쪽에서 서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야 표를 가져오는데 한마디에서 한 표를 가져오고 두 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어제 주로 문재인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게 역시 이번 선거가 문재인이냐 아니냐. 문재인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이 훨씬 강하구나.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거죠. 말하자면 문재인의 대항마로 내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 그게 어제 2차 토론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대선 양강구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방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그런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죠? 그 사례를 다 들 수는 없고요. 사실 선거 캠페인에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건을 하나 확보해서 기자들한테 폭로를 했습니다. 전략본부에서 만든 건데요.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 위에 이제 대외비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현 정세에 대한 분석, 선거 구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실행 문건이다.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무슨 특별한 문건은 아니고요. 네. 대선 캠프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만드는 문건입니다. 이것도 기자들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찍었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방을 실제로 좀 흔들 수 있을 경우에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공연이 이제 상대방의 얼굴에 살짝 흠집만 내는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하면 감정만 상하게 하고 이제 효과가 없고 또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도 저렇게 저열한 네거티브를 하느냐, 저런 저열한 흠집 내기를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후보는 가급적 천사 역할.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당 지도부 내지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악마 역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네거티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건에 보면 비공식적 메시지를 확산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표현은 안 썼죠. 예전에는 어떻게 이 표현이 나왔냐면 구전을 전파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90년대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이제 비공식 메시지란 표현으로 이게 예전에는 구전 전파가 퍼진 건데 저도 그 정도 문건이면 그냥 통상적인 문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가 강화가 되면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지금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탄 그런 형세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물러서면 뭘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하여튼 지지율을 서로가 지금 지탱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핵무기 경쟁 같은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정희 후보 이야기했는데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좀 지나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텔레비전 시청을 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더 결집하게 만든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들, 문재인 후보가 유세 차량에 이제 받쳐서 돌아가신 유족 문상을 갔는데 유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이제 절하고 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세월호 단식, 가짜 단식이다. 이런 얘기들. 사실 조금 무리한 얘기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유감이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로 유권자들 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일단 그래도 추격자로서 초조함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격자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죠. 네.
뭐라 막 던지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일종의 공격수, 악마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에 막 실언도 나오고 있죠. 뭐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문재인 후보가 했다고 아마 실수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인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절박감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 글쎄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난 그 촛불 집회 때 가짜뉴스가 이제 주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SNS를 타고, 막 전파가 되면서 이제 가짜뉴스가 횡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큰 국면이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왔고요. 그게 대부분 가짜뉴스였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 구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가짜뉴스, 또 실수, 또는 의도적인 뭐 흠집내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큰 국면이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이제 위력을 서서히 좀 잃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국민의당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지금 많은 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당이 어떤 전략적 기조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뭐 다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지난 총선이나 당내 당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운함과 자기 소외감 이런 것들 가졌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감정까지 얹혀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표현들이. 그 두 번째로 이제 박지원 대표의 이제 호남 차별론을 지금 한동안 사실 호남 차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격차가, 소위 양자 대결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호남 차별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그게 전략적으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호남에서 어떤 그 지지율, 이게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대선 결과, 그게 지든 이기든, 그것보다는 이기든 지든 하여튼 호남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그 다음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호남에서의 발언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남에서의 차별론, 그리고 호남 중심적인 발언,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영남에서 후보 유권자들은 안철수를 대안으로 택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호남당 아닌가? 라고 하는 거부감을, 그 장벽을, 심리적 장벽을 세우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이 문제를 제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본능적인 그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 후보 본인이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역할 분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위기감을 느끼면 후보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따라잡혔을 때 사실은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직접 네거티브 캠페인적인 발언을 했다가 두고두고 지금 그 발언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어젯밤에 이제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적반하장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말은 안철수 후보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마 그런 좀 심한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 같은 것도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호남의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 캠프에서 동교동계 영입 경쟁이 붙었습니다. 뭐 상도동계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으로 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입 경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사실은 그 동교동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1차 저는 작년 4.13 총선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노가 박지원, 김옥두, 뭐 이런 동교동계 핵심에 해당하는 분들이 호남과 이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죠. 김홍걸 씨, 또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의원, 서른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한정 의원이 그 국민의당으로 간 동교동계 원로 선배들한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정치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울분을 토하는 걸 보고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동교동계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반으로 쪼개진 거고요. 지금 이제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죠. 13명의 동교동계 전직 장관 또 전직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도 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제식 전 장관 또 백이선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동교동계에 속해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DJ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체성은 호남이라는 지역 정체성도 있지만 민주와 평화라는 정체성, 어떤 정책 노선과 이념의 정체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경쟁을 통해서 호남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쪽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호남 출신 정치인들 또 동교동계 안에서도 이제 호남 출신들이 그쪽으로 대거 갔고요. 반면에 민주와 평화의 정체성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더 많이 지금 가져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평화 번영 정책으로 승계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도 종북이라고 몰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호남의 지역 정체성을 가져간 국민의당 또 평화와 민주라는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간 우위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간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구도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왕조 시대는 적통, 정통 이런 게 핏줄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민주 시대는 그런 핏줄이 아니라 그 정신과 가치, 철학 이런 걸로 평판이 돼야겠죠. 판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DJ 동교동계의 가신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하는 한화갑, 또 김경재, 한광옥, 네. 이런 분들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DJ의 제자들, 가신들이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느냐, 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역시 DJ와 노무현의 정신을 누가 더 제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죠. 네. 그동안 이 민주당 계열의 60년이 넘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역사와 어떤 정통성, 그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도동 얘기도 이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2년에 김동영 전 의원, 이제 장도동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문재인 지지를 했는데 5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다. 이렇게 서운함을 많이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제 국민의당 쪽에 이제 박지원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김동영 의원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거의 성사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제 김영춘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김현철 씨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아들, 이분도 이제 문재인 후보를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장도동계를 놓고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 경쟁에서 문재인 쪽이 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도동계가 뭐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 파급력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상도동계 인사들이라고 해봐야 뭐 유권자로서 투표권은 이제 한 표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꼭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이 꼭 그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도동계의 어떤 정치적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 상도동계는 이제 동교동계와 함께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야당의 한 축을 이루었던 세력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됐지만 과거에 향수를 가진 우리나라 야당에 대해서 향수를 가진 50대, 60대 애들한테는 김동영이라는 이름, 또 상도동이라는 이름이 갖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크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고 이익이 된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이기든 그 연정, 협치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너무 격해지면 승부가 끝난 뒤에 국정의 파트너로 협력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래도 품격은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품격 있는 경쟁, 아름다운 승부를 기원하겠습니다.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